네. 그러면은 GS 1기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3년 이제 새해가 밝았죠. 그래서 먼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이제 원하시는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GS 연기 때도 이제 1기가 시작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왜냐하면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올해 시험이 됐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기 시작하면은 좀 더 긴장감이 많이 더 드실 거예요. 그게 좀 정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는 분도 있고 벌써부터, 아니면 좀 더 이제 더 새로운 마음가지고는 뭐 연기는 조금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헌동차이신 분들 같은 경우, 헌동차가 아니겠구나, 제시 유예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때부터 보통은 시작하죠. 연기는 좀 이제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1기 때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검승부죠. 그래서 연기 때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 대한 것들 이해를 집중을 두는 시기고, 그리고 그 시기가 가장 여유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꼼꼼히 보고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 시기고, 이제 1기부터는 사실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동차로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은 1차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유예생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1기 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1기는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긴장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기 이번에 강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보다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좀 더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 점검할 수 있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시작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면은, 먼저 우리가 그 강의 계획표도 있지만 그거 전에 우리가 이제 GS 1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심화 이론이에요. 그렇죠? 심화 이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때는 기초였어요. 기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박경인 교수님 책이 신인사 관리만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기초를 탄탄히 하는 토대를 다지는 그런 시기가 GS 연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교수님 책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뭐 문장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하면서 큰 그림, 이제 빈바탕을 그리는 시기였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딥한 내용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기 때는 이제 그래서 책이 이제 교재가 바뀌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심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1기 때 배웠던 것보다 연기 때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기 때 다뤘던 내용을 다루겠지만 그 연기만큼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했던 것들은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면서 이제 연기 때 다루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이 우리가 수험과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이 보는 범위까지는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심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 사실 예전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1기 때는 많이 안 봤어요. 1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심화 이론이고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1기 때는 모의고사를 처음에는 한 2번 봤나?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한 3번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하다 보니까 이제 1기 넘어가고 2기 때 이제 그때 쓰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제 틀이 아직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틀을 잡으려다 보면은 좀 늦는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 신림동 수험관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연기, 뭐 1기 때부터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자주 써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죠.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시험이고, 이 쓰는 것도 여러분 자꾸 써야 단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볼 건데 너무 자주는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진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될 분량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볼 수는 없고 5회 정도 볼 겁니다. 5회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표 보면은 5회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회차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3회차부터. 그리고 이제 100점 풀로는 못 보고 하프 모의고사로 해서 50점 정도로 볼 거예요. 그렇죠? 50점이면은 물론 50점짜리 한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50점 한 문제 또는 25점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보통 50점 한 문제는, 통으로 내는 문제는 이제 설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평 모의방 전반적으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이제 연기 끝나고 1기 때 이거를 바로 쓰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25점짜리 두 문제 정도로 아마 이렇게 출제하는 방향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점짜리면 이제 50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제 100점짜리인데 100분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진도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시간 조금 일찍 시작할 겁니다.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30분 시작인데 6시 반, 20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6시 시작으로 처음에는 하고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1차 수업 듣고 뭐 이제 식사하시고 뭐 이런 시간들 때문에 20분 정도로 해서 그 이제 늦췄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6시 20분부터 해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7시 20분부터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의고사 보시면 무조건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항상 그러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싫어도 쓰고 어쨌든 써야 돼요. 여러분, 안 쓰면 안 늘어요. 그렇죠? 그래서 써주시면은 제가 직접 다 첨삭해서 다 드릴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 그렇죠? 그래서 뭐 첨삭은 이제 거기 관련돼서 다 이제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쓰셔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문장이 이상하든가 아니면은 뭐 논리가 이상하든가 이런 것들 자꾸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써서 꼭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첨삭을 계속 해 드릴 거고, 그리고 뭐 모의고사 쓰시면서 이제 뭐 조금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 언제든지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모의고사로 해서 볼 거고 여러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거나 인사 노무 관리라고 해서 그 이제 거기 학원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책으로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단권화된 책이에요. 단권화된 책. 단권화된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수험서로서 이제 좀 요약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박현 교수님의 이제 신인사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보조예요, 보조.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왜 보조냐 필수냐 이런 의미가 없는 게, 이 책 자체가 이거를 그대로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목차나 이런 거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박현 교수님 책에 그대로 요약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신인사 관리 같은 경우 박현 교수님 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이게 100이라 그러면 박현 교수님이 한 뭐 70 정도? 뭐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은 뭐 이제 다른 책에도 있고 우리가 신림동서원과 다루는데 빠진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책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점선 박스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건데,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박경윤 씨 책에 없는 건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권화를 그냥 한 거예요. 단권화를 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책으로 내가 이제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도 추가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제 단권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여기에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도 추가하거나 해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보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책 같은 것도 여러분이 막판까지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이 아무 좋다고 해도 나도 잘 안 읽히는 책들도 있어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도 뭐 신림동이 대세지만 안 맞는 사람, 나한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제일 잘 맞고 나한테 효율이 높은 걸 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 거예요. 무조건 대세라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한테 맞은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한테 맞는다, 나도 안 맞는다. 분명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좋은 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약해 놓은 거고, 그래서 뭐 빠진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2기, 3기 때 가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시험으로 이제 될 문제인 거니까 요걸로 하실 분들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다른 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올해 조금 이제 내용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고 이제 작년에 이제 개정한 게 있는데, 작년에 개정한 거는 이제 박현 교수님 책이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 수시 모집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추가하면서 낸 거고, 이제 올해는 제가 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필요한 내용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노사관계 파트 문제가 우리가 교과서에 잘 안 오는 이제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의 내용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사관계라는 게 앞으로 이제 좀 더 내용이 사실은 기존에 배웠던 거는 계속 내가지고 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용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추가했어요. 노사관계 파트에서 좀 내용을 더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뭐 문호조 전략이라던가 교섭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경영참가 쪽에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사항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일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걸로 보시는 분들 사신 분들은 보시고요. 혹시 작년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추록을 이제 학원에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 추록만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작년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이 책을 보더라도 이제 신인사 관리를 이제 1회동한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연기 때 이거 한번 봤던 거고 지금 또 다시 보면은 이제 신인사 관리 2회독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셈이고 만약에 나는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하겠다.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고 뭐 이걸로 같이 보겠다 그러면 뭐 3회독한 효과가 있겠죠. 3번 보는 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것들과 너무 궤를 달리 해버리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요거 기준으로 해서 단권화에 보강한 거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은 이제 항상 메일로 수업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여기에 보내주시면 답변을 제가 빠르게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아까 전에도 몇 분이 이제 원래 얼굴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상관없이 어쨌든 강의 들으시면은 요걸로 메일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제 시험도 이제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채점을 첨삭을 받아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말고. 그러면 그 스캔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이제 스캔으로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궁금한 질문 사항이라던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혹시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첨삭 한번 직접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강의 진행될 사항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 얘기도 잠깐 하면은 이제 우리가 GS 이제 아이고 3개 이렇게 가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기본 이론이 메인이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심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쓰기 기본기를 이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쌓아 두셔야 돼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답안을 받아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잡는 거고 이때 되면은 이제 핵심 정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렇죠. 3기 때는 이제 최종 정리죠. 그다음에 이때도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책을 좀 더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이때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이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제 답안 쓰기 기본기도 잡으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때 많이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때 넘어가면은 이제 모의고사 보고 여기 따라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깊게 보고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GS1기 여러분이 마음이 급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부터 너무 암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암기는 시작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1기 때까지는 그래요. 이해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막 뭐 암기에 몰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암기된 내용을 시험 때까지 못 끌고 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시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판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것도 이때 외워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끝까지 그나마 시험 때 갖고 들어갈 수 있지. 지금부터 막 열심히 막 외운다고 해서 그게 그 시험 때까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돼야 이때 외운 것들이 더 좀 길게 가져가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간다고 얘기하죠. 그건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까지는 여전히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의구심이 나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뭐 질문한다던가 더 찾아본다던가 하면서 더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마지막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면서 이제 여러분이 암기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춰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학원에서 이런 커리큘럼 만들어진 게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다 나름 과학적으로라 그럴까?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결과 그것 때문에 이게 뭐 40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수나 2수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뭐 먼저 간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순환별로의 포커스가 뭐냐 요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기 때는 이제 내가 배웠던 기본 이론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논점들이나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이제 심화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그리고 답안도 써보면서 아 답안이라는 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기본기를 잡고 2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쓰면서 핵심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별로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실 것도 없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그죠? 강의 계획표 보니까는 이게 임금인데 8회차 9회차에 뭔가 이게 오타가 있네요. 임금인데. 어쨌든 강의 계획표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밀릴 수도 있고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다만 모의고사 보는 거는 이제 3회, 5회 이렇게 홀수차 때 본다.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도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5회차 낼 때 예를 들어서 4회차까지 나간 진도 분량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문제를 낼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주에 혹은 전날에 준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당번화 인사노무관리 책을 볼게요. 그래서 개정판으로 보시면 자, 처음에 보시면 목차가 박경 교수님 목차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박경 교수님 책이랑 다를 게 없고 여기에 쓴 요소 내용들은 다 박경 교수님 책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해 놓은 게 조금 잘 안 읽힌다. 아니면 혹시 의미 파악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박경 교수님 책의 해당 부분을 보면 문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 기초인데 이제 뭐 처음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특강 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오시거나 이제 1기 때 이후에 또 이제 인사관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HRM이라는 거는 결국 뭐 조직 내에 있는 하나의 기능이죠. 그렇죠? 기능이죠. 조직 내에 있는. 그게 뭐 이제 재무, 그다음에 뭐 생산, 마케팅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 하나의 기능입니다. 요 HRM이 우리 조직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직무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는 우리 인사관리의 관리 대상이자 주요 연구 영역 요인은 뭐예요? 직무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기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기능별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직무와 사람을 뭐 적합성을 확보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조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전략적 인사관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인사라는 게 결국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 그러면 그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직무는 이제 우리가 직무 관리라는 걸로 내용을 배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확보, 이제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요 목차는 안 빠져요. 그렇죠? 요 목차 기본적인 목차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 여기에 이제 뭐 앞에 환경 분석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뭐 그게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붙어지는 거지. 다 떼고 보면은 그냥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관리의 아주 심플한 기능들이에요. 그렇죠? 이 활동들이고 이게 메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방출관리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배우는 것도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무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직무 설계라는 게 있고, 그렇죠? 직무 분석이라는 게 있고, 직무 평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내용들을 가지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관리에서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직무 설계라는 영역이 있는 거고, 직무 분석, 직무 평가라는 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들어가 보면 이제 직무 설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본다 그러면 이제 직무 구조 설계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 과정 설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설계라는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메인 파트예요. 물론 이제 직무 분석에 들어가면 뭐 직무 분석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개 중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가 제일 메인이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분 이거는 꼼꼼하게 내용을 다 보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거,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무 파트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직무 관리가 박경윤 선생님 책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직무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이기 때문에 이제 직무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에 관한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쭉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이제 확보, 이제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을 보는 거죠. 근데 박경윤 교수님은 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죠. 그렇죠? 이 두 개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확보는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뭐 있어요? 인력 계획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수요 예측, 공급 예측,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것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이 있고 선발이 있죠. 이런 주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에 따르면 이제 개발 평가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개발 관리 안에 이제 인사 평가가 박경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같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경력 개발, 이렇게가 또 이제 메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상에서는 이제 박경 교수님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임금, 복리후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유지는 이제 우리가 모티베이션에 대한 것들 배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 노사관계, 이런 내용들. 뭐 방출은 자발적 이직 하나만 알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보상이 이렇게 말고도 이제 더 크게도 얘기할 수 있죠. 뭐 경제적 보상, 뭐 비경제적인 보상으로 해서 크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세부단의 내용들을 해서 배우고, 더 들어가면 또 임금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고, 공정성 얘기 나오고, 유형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체 큰 그림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그려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다 그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사관리에서 뭐 마인드맵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가지치기처럼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걸 자꾸 하는 이유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나오는 게, 이 전체 큰 그림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에 익혀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에서 이제 뭐 연관된 부분들이나 이렇게 연결하거나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들, 나중에 50점짜리 쓸 때 논점을 잡을 때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쭉 훑으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50점짜리에서도 뭐 확보를 물어봤으면 인력계획에서 뭘 쓸지, 그럼 인력계획에 나오는 내용 중에 문제에서 물어본 이슈랑 적합해서 논리적으로 연결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쓰고, 모집에 뭐가 있는지, 선발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찾아가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슈 놓고 머릿속에 생각해보면은 막연해요. 이슈 같은 거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적합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 설계하라, 학계평 보유방 관점에서, 그러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트리를 잘 짜놓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체크리스트처럼 걸러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막하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은 것들 가지고 이제 논리적인 연결점이나 이런 걸 찾아서 이제 글을 써 보시는 연습을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 여러분 한번 쭉 봤으니까 이걸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가 흘러가는데, 그 전에 이제 모든 책들이 그렇죠. 이제 이론적인 기초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론사죠. 이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사가 이제 아무래도 출제는 됐지만 이게 우리 인사관리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베이스 되는 이론이고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것들을 쭉 보면은 보시면 뭐 인사관리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가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왜 인적자원이 중요한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HRM이라는 거는 경영학의 하나의 이제 경영 쪽에 이제 경영의 하나의 기능이죠. 그렇죠? 마케팅, 뭐 생산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포터의 밸류 체인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 밸류 체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윤을 남기는 그 흐름,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도식화한 거고 분석한 틀인데,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인적자원관리 위치는 뭐예요? 지원 활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시면 밸류 체인에서의 의미는 뭐 1차 때야 여러분 이런 거 먹게 외우셔야 되지만 우리 2차 때는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인적 자원 관리가 HRM이 우리가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지원 활동이다. 그렇죠? 서포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원 활동에 속하는 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조금 더 추가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서포트가 뭘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운영 활동. 그러니까 주요 우리가 이제 메인 펑션, 그러니까 돈 버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인사 관리가. 그렇죠? 그런 내용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페이올의 내용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연기 때는 쪽국을 봤는데 이것도 그냥 매니지먼트가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되고, 페이올에서 이제 관리 활동을 강조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을 정립했는데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란 뭐예요?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개념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이런 개념이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죠. 이게 묶으면 이게 풀어서 되어 있지만은 뭐예요? 계획, 지휘, 조정, 그렇죠? 보시면은 계획, 조정, 통제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묶으면 뭐예요? 이게 플랜 두 C예요. 그렇죠? 이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 관리 활동을 우리가 뭐 5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줄이면 계획, 실행, 통제 활동이다.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차피 플랜 두 C로 우리가 요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뭐 경영활동의 구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박경신 책에 나오는데 뭐 딥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때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봤지만 이제 일기 때는 크게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의 발전도 관리사 측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이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흘러왔구나라고 그런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4페이지 넘어가면서 이론사인 거죠. 이제 이론사.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한번 우리가 호송공장 실험으로 문제를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또 나온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계적 접근,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관계적 접근, 전략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전략적 접근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뭐 인사관리에 있는 그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지만 그 역사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론들 혹은 접근은 요 세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예요?
전략적 접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대세고, 요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기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얘가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전에 흐름이 있었죠. 그런 사회 환경이나 뭐 산업 환경에 맞춰 가지고 발전이 되어 온 게 있죠. 그래서 최초에 등장한 게 이제 기계적 접근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적 접근하면 떠올려야 되는 사람은 이제 테일러. 테일러의 뭐예요? 과학적 관리법이 근거가 되는 거죠. 가장 이론적인 배인이 되는 거고. 인간관계적 접근은 뭐예요? 그렇죠? 메이오 호송공장 실험. 이렇게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인 거고. 자, 다 떠나서 기계적 접근에서 제일 중요시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한 단어 나온다 그러면 기계적 접근에서 결국 뭘 추구하는 거예요? 기계적 접근은 뭐 이제 직무를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계적 접근은 얘는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뭐 성과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직무는 어떻게 하면 분업의 원리를 강조해서 효율을 더 높일 거며,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니까 돈 더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계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의 굉장한 발전을 이끌어낸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고, 반면에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 이런 게 제일 메인 키워드라 그러면, 여기서는 메인 키워드가 뭐예요? 구성원 혹은 종업원의 만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게 포커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만, 결국 이런 생산성을 내는 데 있어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구성원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거는. 근데 얘는 찾는 게 뭐예요? 뭐 작업 조건이 어떻고 뭐 이제 분업의 원리로 해서 직무 전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기계적 접근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직무, 사람 똑같죠. 여기서도 해서 결국 직무에 대한 관점은 어떻고 사람에 대한 관점은 어떻고, 여기서도 직무, 사람 관점이 어떤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직무에서 여기는 직무 전문화를 추구했던 거고, 그렇죠? 이거는 분업의 원리를 강조한 거죠. 기억을 해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였어요? 경제적 동물이었죠? 경제적 동물로 본 거죠? 그래서 뭐랑 연결돼요?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테일러가 주창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차등성과급제가 여기 나오는 거고, 이 차등성과급제 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배우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이거 관련된 거. 뒤에 우리가 보상에서, 임금에서 우리가 성과급, 임금 형태 측면의 성과급 다룰 때 개인 성과급에서 우리 뭐 배워요? 우리가 단순 성과급 나오고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 메릭식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뒤에 성과급 파트에서 배우는 개인 성과급에서 테일러식 복류 성과급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요 직무 전문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면은 우리가 직무 설계에서, 구조 설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문화잖아요. 직무 전문화. 그렇죠?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인사관리나 경영이 체계화되지 않고 넘어오면서 이제 체계화되는 거고, 테일러가 이제 그런데 굉장히 경영의 어떤 체계화, 인사관리 체계화 굉장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에 이제 직무에 대한 것도 이제 체계를 잡고 연구를 해서 나왔던 게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무 설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전통적 직무 설계가 뭐로 나와요? 직무 전문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직무를 명확하게 뭐 연구하고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는 뭐였어요? 흔히 말해서 주먹구구식 공장 관리였단 말이야. 이전에는 산업화 초기에 이럴 때는 뭐 사람에 대한 관리, 뭐 일에 대한 관리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어쨌든 일 있으면 시키고 돈 주고 이런 게 중요했던 시기란 말이야. 없으면 뽑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보는데, 뭔가 이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 이 체계화 매뉴얼을 하고 하면은 이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이런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쳐내고 우리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보다 효율적인 동선, 뭐 이제 작업 동작,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무를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사람을 뽑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인사관리도 그렇고 이게 체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가 우리가 기계 접근해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접근, 이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계적 접근에서 인간관계 접근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얘가 어쨌든 공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런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나 이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소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 소외. 그렇죠? 이 과학적 관리법, 기계적 접근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을 발전하는데 분명히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 공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리가 어떤 인사 체계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 엄청난 공헌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커스가 뭐예요? 오로지 생산성을 높이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높일 건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건가? 그 측면에서 매몰되다 보니까 사람도 하나의 기계나 부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실 이 사람이라는 거는 기계나 다를 게 없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각으로 계속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인간 소외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그렇죠? 사람에 대한 그 작업장에서 인간의 어떤 뭐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표현은 너무 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람이 기계처럼 취급받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성과를 높이고 뭐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뭐 물리적인 작업 조건, 뭐 조명을 어떻게 하고 공장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고 동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구성원의 만족을 이끌어내면 이게 바로 성과의 더 연관성이 더 높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없었던 우리 종업원들, 사람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싱이 된 거예요. 이게 일하는 사람은 그 노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인과관계 접근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에 있어서도 여기서는 뭐예요? 직무 비전문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문화,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직무 확대화가 나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을 본 거죠. 사람이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만족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면서 그게 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제도가 또 이제 변경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관계 접근, 기계 접근이 어쨌든 서로 이제 상반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전략적 접근으로 이제 70년대 이후 뭐 80년대 이제 경제가 좀 더 성숙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글로벌로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략 경영, 이런 전략이라는 관점이 우리 경영에 들어오면서 인사 관리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략적 접근이에요. 전략적 접근은 뭐 구체적으로 이런 관점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조직 효과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상과제 지상 목표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무기가 있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무기를 뭘 위해 써야 돼요?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적 효과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워야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전략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전쟁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7, 80년대 이후에 뭐 글로벌 경쟁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치열해지면서 이 경영이라는 거, 그다음에 경쟁이라는 거, 시장이라는 것들이 엄청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만들면 팔리고 뭐 마케팅 옛날에 뭐 마케팅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쟁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원래 풍요롭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그때 많이 이제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때 뭐 소니나 이런 데가 거의 미국의 어떤 경제를 초토화시켜서 그래서 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오일 쇼크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런 조직 목표 달성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업이 가지 뭐 돈이며 무슨 자원이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뭘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한 방향으로 정렬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워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직 효과성이 이때부터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영 조직에서 보면은 조직 효과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제 뭐 종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종판으로 이제 얘가 나온 거고 여러분이 배우는 게 이제 조직 효과성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여기 메이오, 뭐 테일러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이호 이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데 아니 그리고 자원 기반 이론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이제 이론화 체계화한 게 이제 영향을 준 게 자원 기반 이론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이제 우리가 불이호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 다시 다 책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 전략적 접근 혹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시험에 심심하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오늘날의 인적 자원 관리 기본 모체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요거 물어보면서 이제 자원 기반 이런 관점된 거 물어봤었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제 요거 관련된 건 안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답안을 쓰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뭐 서론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풀어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트로나 이런 데서 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쭉 왔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좀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쉽게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오늘날에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고 오늘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알겠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인사관리에서는 어쨌든 직무와 사람이 있지만 기업 전체에서 보면은 경영을 할 때 보면은 결국은 뭐 사용자, 조직이 입장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종업원이 있는 거죠. 서로 같이 이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성과를 내는 데서 뭐 같이 협력도 해야 되지만 갈등 관계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용자는 결국 생산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과. 그렇죠?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종업원은 뭐예요? 만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기계 접근은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 주먹구구식 공장 관리를 어떻게 하면 체계화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뭐 작업이나 이런 것도 연구해서 매뉴얼하고 뭐 동작도 통제하고 뭐 이제 그 공정도 이제 전문화해서 분업의 원리 강조해서 단순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몰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에 대한 거는 어차피 부수적인 그냥 기계 부품처럼 취급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 반발로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종업원에 또 너무 몰입이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주장은 종업원을 만족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뭐 물음표는 있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에는 이 두 개를 다 조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어느 한쪽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종업원 역시 뭐예요? 오늘날의 전략 접근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버릴 수도 없고 당연히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뭐 나오면은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최대 화두였던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통합을 하거나 뭐 절충하거나 조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를 조화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결국 이제는 예전에는 요것만 인간계 조건은 요것만 봤다 그러면 전략 접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더 크게 본 거죠. 왜? 전략 접근은 더 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사관리라는 거는 인사관리 파트 안에서만 어떻게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를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걸로만 우리가 고민했고, 인간관계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생산성을 높이는데 구성원의 만족이 더 영향이 있고 뭐 비공식적 조직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전략 접근은 더 큰 틀에서 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다 보면은, 그렇죠? 결국 뭐 절충을 하는 건데 절충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 표지에 보면은 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둘 다를 우리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하는 게 우리 인사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 보면 뭐예요? 우리가 뭐에 무슨 내용 나오면 사용자 입장, 기업체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 이거는 뭐예요? 사회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그래서 뭐 그거를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정리를 하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결국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리고 요거 둘 다 챙겨서 요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이 둘을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이 둘을 잘 조화시켜서 일로 가는 게 여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만드는 게 인적자원관리에서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그렇게 한번 흐름을 봤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론사 보시면은, 그래서 기계적 접근이 제일 먼저 나오죠. 형성 배경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계적 접근의 가장 근거, 이론적인 내용들이 된 거는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은 과거에 이제 주먹구구식 공장 관리 시절에 어떤 조직적 태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뭐 사람들의 작업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할 기준이 없었어요. 이거 뭘 기준으로 우리가 이 하루에 이런 작업을 뭐 3명이 하면 몇 개를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거고, 뭐 몇 개를 못하면 그게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그냥 대충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루에 뭐 4사람이 불 달라붙으면 뭐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종업원들은 대충 해서 뭐 50개씩 만들면 이제 그래도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거죠. 왜냐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직적 태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 관리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일러가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는 실제로 뭔가 이 삽질도 과학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삽을 펐을 때 효율적으로 퍼가지고 옮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실제로 그 논문으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런 과학적 관리법 관련된 것들에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뭐 체계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학관리의 원칙으로 두고서, 그래서 테일러의 내용들 보면은 뭐 하루 성과 수준은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다음에 표준적인 작업 조건,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이게 이제 차등 성과급제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손실, 그다음 이를 위한 시간 동작 연구, 차등표 성과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계 접근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직무와 사람, 노동 관점, 인간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직무는 전문화, 기계화, 표준화된 작업 조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당연히 거기서 전문화는 이제 직무 전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뭐예요?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 옆에다가 분업의 원리 강조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직무 관리에 있어 그 테일러가 가장 모티브를 많이 받았던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책에서 이제 국부론에 보면은 이제 분업의 내용이 나와요. 핀 공장 사례가.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핀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해봤자 몇 개 못 만드는데 그거를 공정을 쪼개서 했더니 더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다는 그 내용에서 중요한 모티브를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도 뭐예요? 쪼개는 거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직무 관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계화 표준화된 작업 조건, 특히 그 표준화된 작업 조건의 경우에는 여기 기계 접근은 뭘 중요시 했냐면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물리적인 작업 조건.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이게 하나의 공장이라 그러면 요 조명의 밝기는 얼마가 돼야 효율이 높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밝아도 안 좋고 너무 어두워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밝기를 조정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산성이 가장 피크가 되는 적당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 뭐 넓이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정을 몇 개를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작업 조건만 맞춰놓고 사람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성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표준화된 작업 조건, 특히 이제 물리적 작업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래서 기계 접근 시대 때는 그런 이제 공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면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잖아요. 거기에 그런 뭐 우스갯소리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머리는 두고 가라. 왜냐하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너희들. 생각하자고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단순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산의 한 요소 개념, 기계의 한 부품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에서 이게 심화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다 그래서 화살표 이런 거 해놓고 여러분이 인간 소외 혹은 노동 소외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니까 결국 노동을 하는 주체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대우받고 그 작업장에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대체성, 그렇죠? 전문화 시키다 보니까 일을 단순하게 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손발 멀쩡한 사람만 데리고 와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처럼 뭔가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힘 잘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직무 전문화 이런 것들 하는 거에 그런 바로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 동물로 봤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 뭐라고 써놔야 돼? 차등 성과급제. 돈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기계 접근에서 직무와 사람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가업 관리, 그러니까 테일러의 가업 관리에서 직무 설계는 분업의 원리의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 전문화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뭐 차등 성과급제, 기능적 감독자 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내용이다 추가된 과학적 관리론. 그러니까 테일러가 얘기하는 과학적 관리법의 주요한 그러한 내용이다. 예, 추가 정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이론을 배우면 경영조직에서 이론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인사관리에서 이론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항상 시사점, 공헌은 뭐고 한계는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죠. 기본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제도나 기능 나오면 장단점 외우듯이 똑같은 겁니다. 자, 이 기계적 접근의 가장 큰 공헌 시사점은 뭐냐면 거기 있죠.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게 뭔가 이런 과학적 관리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리, 이런 생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과거보다는 비약적인 생산성 발전을 이뤄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과급제도, 뭐 직무 분석, 체계적 합리 선발제도, 또 현대 인사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의 이론적 초석을 마련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생산성 향상, 산업 발전의 기여, 그 다음에 현대 인사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의 이론적 초석 마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인사관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이런 행위나 관리 자체는 있었겠죠. 뭐 얘기로 피라미드도 그냥 노예가로 만든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 구해서 쓴 건데 그때도 그 사람들한테 일하면 뭐 봉급 주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근무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관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히 이제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화 혹은 이제 뭐 체계화한 게 테일러 이후부터니까 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시사점이에요. 다만 이제 비판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제 첫 번째 조직마다 처한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최소의 조직 관리 방안이 있다고 주장해서 목표는 쪽으로 함정에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두 번째예요. 일에 대한 자긍심 상실, 그래서 인간소의 유발, 인간 없는 조직. 그렇죠? 기계적 접근을 비판하는 뭐 얘기로서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경영 조직에도 여러분 알겠지만 반대로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그렇죠? 조직 없는 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에 대한 자긍심 상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수적인 건데 작업장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계적 접근에서는 사람을 경제적 동물로 봤죠. 그러면 경제적 동물이라는 게 뭐예요? 돈은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잖아요. 동기부여돼서. 근데 돈을 많이 주는데도 이직을 해.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이직해? 그러니까 봤더니 우리 회사에서 돈을 더 주고 있어. 근데 이직을 해서 좀 돈 덜 주는 데로 가는 거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봤더니 이유가 그 돈이 아니라 그 작업장 내에서 상사가 이제 뭔가 그런 거죠. 이제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괴로워서 이직하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가 뭐 기업들에서 엄청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법 통과되고 나서는 뭐 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요즘 문의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직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 기계적 접근은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문제가 이제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이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메이오, 레슬리스버그 나오면서 호손 실험, 호손 공장 실험. 그렇죠? 메이오 호손 공장 실험.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키워드를 본다면 기계 접근은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 접근은 메이오 호손 실험.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50점짜리로 호손 실험에 대한 거 물어봤었죠. 그렇죠? 이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호손 실험이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접근을 뭐 전제로 해서 시작된 실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제 전화기 제조 회사에 이제 요 의뢰를 한 게, 거기서 의뢰를 한 거는 이 기계적 접근에 근거해서 공장 관리를 하는데 생산성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호손한테 이제 그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보시면 조명 실험이죠. 이 조명 실험은 뭐냐면 작업장의 조명 밝기를 조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도 해보고 밝게도 해보고. 왜냐하면 기계적 접근은 뭐예요? 물리적 작업 조건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명을 몇 도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룩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밝기를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으냐, 이런 거를 찾아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 조명 실험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성과가 있어, 생산량이나 있고 이게 조명 밝기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조명 밝기를 점점 밝게 하면 뭐 쭉 올라갔다가 뭐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정해보면서 찾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봤더니 이거를 조정을 하는 상관없이 막 성과가 계속 오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조명 밝기와 요 성과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피크 찍다가 여기서 낮추면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기서 의외의 결과들이 나온 거죠.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봤더니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봤더니 근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하버드 되게 유명한 뭐 팀을 해서 뭐 연구를 한다더라. 그게 우리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하는 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뭐 회사가 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인정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오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러한 뭐 심리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기계 접근과 다른 접근, 다른 요인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추가적인 실험들을 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한 8년 정도 연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4가지 실험이 나옵니다. 조명 실험. 그렇죠? 그다음에 계정기 조립 시험, 면접 실험, 그다음에 배전기 전선 작업실 관찰 실험.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조개 면배 뭐 이렇게 줄여서 외우긴 하는데 어차피 이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실험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 조명 실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조명도와 작업 능률의 관계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 이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작업 능률이 동시에 상승하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를 깔았던 거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인터뷰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계전기 조립 시험도 보시면 뭐 작업 조건 개선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원래대로 환원시켜도 작업 능률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 이런 물리적인 작업 조건보다 종업원들의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만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접근이 이제 체계화되고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면접 실험, 그 다음에 배전기 전선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씩 밝혀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인과관계 접근이 이제 체계화되고 이러한 인과관계 접근은 결국 직무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직무는 비전문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비전문화, 전문화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스페셜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전문화라는 건 직무 단순화시키고 이런 거죠. 그런 거와 다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전문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옆에서 추가하면은 이런 거죠. 결국 비전문화 하면은 이제 직무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거기다가 비전문화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직무 확대화. 그러니까는 기존의 기계 접근화에서 지금 직무 전문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일에 대한 흥미나 작업 이유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의미도 못 찾고 지루하고 무료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성과 떨어지는 문제가 되니까 이 직무 전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확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무 확대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리적 작업 조건에 대한 낮은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했을 수밖에 없죠. 기계적 접근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물리적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인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종업원들의 심리적인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인 조건? 그러니까는 뭐 사회적인 조건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팀워크나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회사에 대한 만족감, 뭐 인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오히려 뭐 이 조명을 밝게 하고 뭐 이게 작업장을 쾌적하게 하는 것보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작업 조건에 대한 낮은 평가.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사회적 동물로 봤죠.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심리적인 측면 강조 옆에다가 조명 실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조명 실험. 그러니까 작업자의 태도는 작업자의 만족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며 작업 능률은 작업자의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동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적 동물 단순히 뭐 돈 많이 준다 이런 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동물 같은 경우 이제 계전기 조립 실험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특히 거기에 보시면 뭐 비공식 작업 집단의 분위기, 뭐 개별 작업 집단의 위치 등 사회적 조건의 작업이 결정이 되고 특히 뭐예요? 비경제적인 보상 강조. 밑줄 하나 좀 그어 놓으세요. 이제 비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강조가 이때부터 중요하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기계적 접근 시대 때는 뭐만 중요했던 거예요? 경제적 보상이 제일 중요했고 경제적 동물이니까 돈. 야, 돈만 많이 주면 돼. 그러면 얘는 그거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평가 절하되는 거죠. 인간관계 접근 와서는 오히려 비경제적인 보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회사에서 너를 인정해서 뭐 승진을 시켜준다던가 근무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준다던가 등등등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고충 처리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집단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실험과 관련된 배전기 실험, 배전기 전선 작업실 관찰 실험인데 보통은 배전기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비공식 집단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쉬워요. 여러분이 공식 집단이 뭔지만 알면 돼요. 공식 집단이 뭐예요? 회사 내 조직 내에서 공식 집단은 뭐 팀, 부, 실 쉽게 말하면 조직도 상에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팀체제일 수도 있고 뭐 부체제일 수도 있고 실체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직은 가든 조직도 있죠. 뭐 대표이사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무슨 본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 구조가 바로 공식 집단이죠. 공식 조직이죠. 그렇죠? 그거 나머지가 다 뭐예요? 비공식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비판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실체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 체제인데 팀에 우리가 대팀제에서 한 팀에 막 50명 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충청 뭐 향후회처럼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막 같이 밥 먹고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런 게 뭐예요? 비공식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집단에서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 내가 어울리는 집단에서 내가 튀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나 따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인 룰이 있을 거잖아요. 야, 대충 이래. 너무 튀는 거 안 좋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군대 갔을 때는 항상 뭐예요? 중간만 해라. 너무 튀면 뭐예요? 행보관이 맨날 부르죠. 일 시키죠. 그러니까 중간만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래서 튀게 행동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룰이, 암묵적인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속해 있는 사람이 내가 더 열심히 일하거나 뭔가 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식적인 집단보다 비공식 조직에서, 비공식 집단에서의 그 역학관계라던가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실체가 없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평가가 나오죠. 공헌은 뭐냐면 이제 작업 능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이 있음을 인식시킨다. 어떤 요인이에요? 거기다가 써주면 구성원의 만족.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종업원의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 과거에 기계적건 시대 때는 사람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아, 일을 결국 하는 거는 사람이고 노동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작업 능률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알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박경규 씨 책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뭔가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인간관계 기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여러분이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을 봤으면 우리가 뒤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인간관계 접근에 바로 영향을 받아서 나온 파트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유지 파트에서. 그렇죠? 인간관계 기법이 거기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계 접근 하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죠. 일만 시키면 되는 거고, 야, 너 싫어? 나가. 대체하면 돼. 이러한 관점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 파트에서 모티베이션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적 보상, 비경제적인 보상, 거기에 인간관계 기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 접근에 영향을 받은 하나의 내용들인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그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이제 기업의 조직에서 과연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도식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를 뭐 실체화 혹은 뭐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이게 혈연으로 묶인 조직, 뭐 하추, 뭐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도식화, 나누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 실체가 있느냐, 도식적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측은 이제 사탕관리, 인사관리라는 혹평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 왜 종업원들 만족, 이런 건데, 왜 오히려 종업원 측이 노동조합에서 왜 비판을 하느냐. 슈가 매니지먼트라는 비판인 건데,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 접근이 보시면 구성원의 만족,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서, 드디어 이제 뭔가 종업원들을 대우하는구나. 우리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오해예요. 말은 인간관계 접근이지만 얘네가 인간관계 접근, 구성원의 만족을 하는 거는 구성원 만족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구성원을 만족시켜서 뭐예요? 더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만 보면 구성원의 만족, 드디어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을 대접하고 뭔가 이제 우리를 할 수,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만족을 이렇게 앞에서 달래서
더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국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결국. 왜냐하면 이것도 경영학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러한 슈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탕 발림 인사 관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흐름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기업 경영자들이 어때요? 그 뒤로부터 돈을 주기보다는 어유 잘한다, 잘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런 것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노조 입장에서 더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돈을 달라. 이제 말로만 그래서 막 인정감 표시해주고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오히려 사탕발림 인사관리라고 욕하고 이제 비판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구성원의 만족이라는 게 구성원의 만족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이면에는 결국은 성과를 높이는 그거죠. 어떻게 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벌 거냐. 다 이것도 수단인 거죠, 수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뭐 인과관계 접근이 대세가 되니까 이제 경영자들이 그런 거죠. 아, 인정감을 많이 표시해 주는 게 더 성과가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이제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돈 더 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노동조합 측에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탕발림 인사관리, 슈가 매니지먼트라는 혹평을 많이 나눴죠. 요게 이제 비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전략적 접근 쭉 보도록 할게요. 네.